네, 안녕하세요. 박상화입니다. 이번 주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창출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관이나 단체, 공공기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고 그 사회적 가치가 사회적 경제의 존재 이유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사회적 경제를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이게 두 개를 창출하는 큰 축이 두 개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사회적 경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또 이 사회적 경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그 유형이 어떻고 또 이 사회적 경제가 각 분야별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창출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회적 경제의 이제 개념 정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학자들이나 나라별로 이게 합의된 건 없습니다만 나라별로 이게 다 차이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어떤 개념 정의라기보다는 그 나라 그 공익성을 추구한다거나 어떤 국가나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구성원들의 어떤 그 사회적 가치, 호혜적인 노동보다는 자본보다는 노동을 중시하는 이런 가치를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 예를 들면 국제기구랄지 많은 학자들이 사회적 경제는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도 이제 합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사회적 경제 분야에 아주 유명한 잘 알려진 드프르니 같은 사람이 90년도에 정의해 놓은 걸 보면은 구성원이나 어떤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어떤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인 의사결정, 어떤 수익 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 노동을 중시하는 어떤 그 이해관계자의 경제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또 정의해 놓은 다양한 형태의 정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언제, 왜 등장했고 무엇 때문에 이 사회적 경제가 오늘날 이렇게 확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 이 사회적 경제는 우리가 이제 굳이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 중세 봉건 시대인 우리가 길드, 그러니까 장원 경제라고 하죠.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 길드라고 하는 것이 11세기, 12세기 때부터 나왔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우리 사회적 경제는 뭐 길드라고 하는 것이 유럽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수공업 길드, 상업 길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회적 경제는 그런 맥을 이어오다가 구체적으로 등장한 거는 본격화된 거는 1970년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1970년대 이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시장 실패나 정부 실패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중요한 그 시점이 바로 이제 1970년대죠. 특히 1970년대는 어떤 해입니까? 그 70년대 경제적으로 보면은 오일 쇼크,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 가지고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자본주의가 아주 그동안에 커다란 위기가 한 세 번,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서너 번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기가 큰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 자본주의의 아주 큰 위기는 1929년, 그러니까 30년대 대공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때를 보통 이론적으로 시장 실패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리고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연됐던 경제 위기, 이걸 바로 이제 정부 실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자본주의 경제가 굴러가는 것은 바로 이런
시장과 경제가 어떻게 조화롭게 역사적으로 발전하고 그것이 사회에 반영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70년대 이후에 있어서는 이 정부나 시장의 역할이 둘 다 어떤 한계점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그 사회적인 발전 모델이랄지 어떤 사회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등장했던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70년대 이후에는 우리 경제적인 이데올로기로 등장한 게 뭐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지금 불평등, 사회적인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각 나라마다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고 이것을 나라마다 제도화하고 이걸 정책적으로 실현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지금 확산이 되게 된 계기가 바로 1970년대 이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경험한 신자유주의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1970년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197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게 대두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70년대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일 쇼크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한 아주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제 공기업의 민영화랄지 경쟁을 강화한다랄지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새로운 이데올로기, 다시 말하면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는 경제 체제가 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대신에 국가의 역할은 축소시키는 이런 형태의 제도나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70년대의 시대적인 환경이었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 유럽은 그때 당시 70년대에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유럽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복지가 굉장히 잘된 지역이 유럽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사회복지를 충실하게 잘 해왔던 유럽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다시 말하면 복지국가의 위기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동안에 70년대 이전까지는 국가 개입주의에 의해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걸 국가가 책임져주는 그런 복지 시대였죠. 그렇지만 70년대 이후에는 경제 위기로 인해서 더 이상 이런 복지를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공기업 민영화랄지 복지 제도를 개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 직면하면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과거처럼 예산을 복지 분야에 무작정 많이 투입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대안으로 만든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지를 하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사회복지를 그동안에 무작정 급여를 충실하게 주는 게 아니라 조건부로 한다랄지, 예를 들면 70년대 이후에 영국이나 이런 데서 등장한 게,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에서도 근로연계복지, 생산적 복지 이런 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70년대 이후에 유럽에서 이런 제도적인 거, 정책적인 변화가 복지 분야에서 이렇게 개혁이 이루어진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70년대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예산 투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또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없는 환경, 그래서 시장화가 더 민영화랄지 시장에다 맡기게 됩니다. 사회복지도. 이런 현상이 70년대 이후에 유럽에서 형성이 된 거죠. 또한 유럽 같은 경우 70년대 이후에 실업이 증가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고 고민하는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만들고 사회 양극화도 해소하고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영국의 같은 게 커뮤니티, 영국에서 그래서 70년대 이후에 소셜 펌, 다시 말하면 사회적 기업 같은 거, 커뮤니티 비즈니스,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을 기업, 이런 것들이 막 활성화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영국이 사회복지 급여 대신에 이런 공기업 민영화로 인해서 국가가 예산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게 되는, 다시 말해 사회적 경제를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영국, 유럽에서 이런 사회적 경제가 구체화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70년대 이후의 유럽의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고 활성화되었느냐, 이걸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미국의 상황도 70년대, 80년대 이후에 80년대 레이거노믹스라고 하죠. 70년대 이후에 영국은 대처 수상이 이런 정책을 해서 대처 리즘이라고 하듯이 미국은 레이거노믹스라고 하죠. 사회복지를 축소하고 예산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 바로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이후에 모든 나라들이 지향점이 바로 이런 예산 감축이랄지 신자유주의로 인한 시장화가 가속화되는 이런 계기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규제 완화, 민영화, 이런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70년대 이후죠.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나라별로 내부적으로는 국가가 이런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양극화를 해소하고 불평등도 해소하고 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모델이나 방식이 뭐겠어요? 기존에 했던 정책이나 사회복지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우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런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식이구나, 이런 내용들을 고안해내서 많은 나라들이 이때부터 제도화하고 입법을 하게 되고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제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가 신자유주의의 하나의 이용물이냐 대리이냐 이런 비판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어찌됐든 70년대 이후에 사회적 경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활성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인 것은 맞는 거죠.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이유들은 또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사회적 경제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에 의해서 운영이 되느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적인 운영, 민주적인 운영이랄지 이해관계자의 참여랄지 사회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랄지 또는 1인 1표랄지 공동체를 복원한다랄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운영 원리, 다시 말하면 기존의 기업들이 하고 있는 어떤 재무적인 성과를 목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적인 성과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 공동체 또는 구성원들의 이익을 함께 나누는 이런 신뢰와 협동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정신, 이런 걸로 하나의 조직이 운영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의 기본 운영 원리죠. 일반 기업과 사회적 경제에 활동하는 기업들이 차이점이 뭐겠어요?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사회적 경제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반 기업하고 차별화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이나 소비, 유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순환하고 어떤 특정한 이익을만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환경도 생각하면서 공동체 정신과 시민적 가치를 공유하고 평등과 형평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 윤리적인 소비, 이게 바로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운영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운영 원리를 망각하게 되면 일반 기업과의 차별화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이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회적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운영이나 조직이 자율적입니다.
민주적이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흔히 많이 있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사장이 자기 자본이나 주식을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사장의 권한이 굉장히 높은 거죠. 주식회사는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주인이에요. 사회적 경제는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어떤 참여라, 어떤 노동이나 이런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본보다는 어떤 노동을, 사람을 더 중시하는 게 바로 사회적 경제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 이런 게 바로 이제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영리적인 이익 추구보다는 구성원들이나 지역사회 공동체 또는 이익을 공유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대와 협력이죠.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회적 미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연대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사회적 경제의 특징인 거죠. 또 일반 시장에서 경쟁하는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반 기업들이 시장에서 가격이나 품질이나 서비스로 경쟁을 치열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경제는 그런 일반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경쟁을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일반 시장에서 일반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경쟁을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시장과 경쟁을 하더라도 어떤 사회 문제 해결이나 또는 시장과 정부가 하지 못하는 기능을 보완하는 제3의 역할, 제3의 영역을 확대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 사회적 경제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 확연하게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협동조합, 마을기업, 뭐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뭐 신협, 농협, 축협 뭐 많이 있죠. 그러면 이런 우리가 일반 기업들하고 뭐 이런 전체적인 공간 안에다가 사회적 기업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나를 이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훨씬 빠르죠.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 기업들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기구, 예를 들면 뭐 삼성이나 현대나 SK,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데는 어디에 이 공간상에 위치하고 있겠어요? 보면 왼쪽에 위편에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단,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봉사단체랄지 또는 뭐 비영리 조직이랄지 자유로운 기구는 어때요? 봉사활동단체 이런 데는 맨 오른쪽에 아래에 있게 위치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는 아까 경제활동도 하면서 사회적인 가치도 창출하기 때문에 어떤 일반 기업과 자원봉사 조직의 중간쯤 영역 어딘가에 위치해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양쪽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도표상에도 보면은 가운데 영역이 사회적 기업이 위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약간 왼쪽에 치우쳐서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구성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 신협도 어느 쪽에 위치하느냐, 비영리 단체는 어디에 속하냐, 이런 거 우리가 참고로 보시면은 사회적 경제가 구체적인 범위나 구성이나 위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하나의 그림인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경제는 그러면 참 애매모호한 점이 뭐 돈벌이도 하지만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해는 될 것 같지만 또 애매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도 벌고 좋은 일도 해야 된다. 양쪽의 일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면 도대체라고 사회적 경제는 기업이냐, 봉사단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를 그래서 제3섹터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우리가 기존에 70년 이전에 사회적 경제가 본격화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 경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에는 모든 나라들의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경제가 굴러가는 패러다임이 국가 또는 정부, 시장 이렇게 양쪽에 두 개의 커다란 바퀴로 한 나라의 경제가 움직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의 영역, 시장의 영역 이렇게 움직였는데 70년대 이후부터는 새로운 영역,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던 제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가 등장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신협이나 이런 경제활동을 하는데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고 있는 새로운 영역이 7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조직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기존에 경제활동을 했던 국가나 시장 말고 새롭게 등장했다. 그래서 이거를 제3섹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사회적 경제를 제3섹터 분야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고, 또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제도화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이거를 입법화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졌고 더 이해가 좀 빨라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국가가 못하는 일, 시장이 못하는 일, 다시 말하면 정부가 하는 일 중에 공공 서비스를 국가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국가는 어떤 제도적인 법률이나 제도적인 정책적인 틀 내에서만 움직여야 됩니다. 또 민간 기업들은 자기들의 목적에 따라서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이 양쪽의 국가나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경제가 주로 많이 했던 거죠. 특히 유럽에서는 예를 들면 노인, 장애인에게 봉사하는 거, 집에 찾아가서 방문해 서비스 한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사회적 경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많은 나라들이 저런 게 무슨 사회적 경제가 하는 일이냐라고 비판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많은 나라들이 이게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돌봄 분야로 지금 성장을 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제3섹터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입장, 평가하는 입장이 다양합니다. 사회적 경제, 물론 학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또 나라별로 이게 차이가 많습니다. 입법화하는 것, 내용도 다르고, 문화, 그 나라의 문화, 역사, 환경 이런 게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도 그 나라마다 내용이나 방식이나 제도화나 정책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를 평가하는, 바라보는 학자들 입장에서도 의견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입장을 정리해 본 것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대체하는 입장이다라고 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이제 급진적인 좀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양극화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대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탈상품화나 사회적 연대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르 같은 학자들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신자유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하는 입장입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는 아스콜리, 란치, 그리고 이제 브라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히 이제 사회적 경제를 어떤 식으로 비판을 하냐면, 신자유주의가 70년대 이후에 등장하면서 국가가 못하는 일을 사회적 경제의 하수인처럼 시킨다. 대리인으로 시킨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못하니까 위탁이나 수탁 방법을 통해서 국가의 명령과 지시에 따르도록,
다시 말하면 하위 계약자로 전락을 시켜서 복지 서비스를 하게 만드는 하나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를 약간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장은 정부 실패나 그동안의 자본주의 역사에서 경험했던 시장 실패, 정부 실패를 보완하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정부도 하지 못했고 시장도 하지 못한 부분을 사회적 경제가 대신 혁신적인 성과나 혁신적인 아이디어, 다시 말하면 뭐 소셜 벤처랄지 또는 체인지 메이커랄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회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 사회적 경제 분야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학자들은 아까도 제가 사회적 경제 정의회 때 인용을 했던 드프르니, 라빌,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르자가,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회적 경제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세 번째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세 가지 입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사회적 경제도 훨씬 빨리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용들을 쭉 살펴봤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시장 경제하고 사회적 경제하고 공공에서 하고 있는 공공 경제하고의 차이점도 자연스럽게 이제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경제는 그야말로 오랫동안 자본주의가 추구해왔던 시장 자본주의의 본래의 그 모습이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본래 모습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어떤 거죠?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경쟁에 살아남는 기업이 가장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에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경쟁입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목표도 효율입니다. 효율이 높은 거를 찾아가는 게 바로 시장 경제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제는 등가 교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공공에서 하는, 정부가 하는 경제를 공공경제라고 하죠. 공공경제는 굉장히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경쟁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또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기본 가치죠.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신뢰와 협동입니다. 그리고 연대입니다. 경쟁이 아닌 거죠. 그리고 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목표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하고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추구하는 기본 가치와 목표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사회적 경제는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적 경제가 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고용을 안정시킨다. 경제활동을 참여하는 것을 확대시킨다. 우리 사회적 경제 중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일반 기업에서는 취업할 수 없었던 분들, 취약계층, 다시 말하면 노인들을 취업하기 어렵잖아요. 또 여성, 경력단절 여성이랄지 또는 그 장애인, 뭐 이런 세터민, 이주 여성, 이런 우리 사회에서 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령 기술이나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취업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회적 경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도 양극화를 해소한다. 사회적 경제가 하는 일들이 그때 뭐라겠죠, 우리가? 사회 서비스랄지 어떤 집수리랄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불평등이랄지 사회 양극화 부분을 지역사회 문제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공동체를 복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 사회적 경제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국가도 제도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 이야기를 이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 사회가 사회적 경제를 언제 도입을 했느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7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나라들이 도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97년도 IMF 이후라고 보시면 대충 맞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 이전에도 몇몇 학자나 뭐 빈민 공동체나 이런 활동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는 IMF 이후에 우리나라에 확산이 되어서 2007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지고, 2012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또 2017년도에는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가 도입해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왜 도입을 했느냐, 다 전 세계적으로 고민했던 불평등 양극화 해소 또는 실업률 완화,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확대,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의 어떤 사회 공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다각적인 대응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제도화를 하게 됐고, 정책적으로 이걸 만들고 지금 현재까지 각 지자체에서도 사업으로 지금 적극 장려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적 경제 유행은 뭐 여기 네 가지를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뭐 농협, 수협, 신협, 뭐 농어촌 공동체 회사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 네 가지를 주로 지금 관리하고 제도화해서 만들고 있는 것들이 바로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인증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고요. 예비사회적 기업은 지자체장들이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고,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고,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유형으로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부처별로 근거 법률이나 목적 이런 내용들이 다르게 있어서 이걸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어떤 그 관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지원법을 통과를 할 수 있게 법을 지금 입법 발의를 해놓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그러면 어떻게 창출하고 있느냐는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고 또 선도적으로 연구를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 경제 분야에 적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 지표를 연구해서 그동안에 꾸준하게 연구 영역이랄지 개발을 해서 발표했던 지금 사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가치 지표를 개발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도 사회적 관점, 경제적 관점, 혁신 성과 관점, 이렇게 세 가지의 관점을 통해서 지표를 지금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이 SVI라고 하는 지표를 자가진단 또는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할 때 이런 사업개발비랄지 이런 거 할 때 이런 지표를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지표의 총괄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관점이 있죠. 사회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 그래서 범주는 이렇게 이제 5가지의 범주에다가 9가지의 영역, 14가지의 측정 지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쭉 만들어서 지금 점수화를 100점 만점으로 SVI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3가지만 비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죠. 계량화하기가 어려운 부분 3개만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계량화된 수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이 지표를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이런 사회적 가치를 어떤 식으로 창출하고 있느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정부가 그동안에 노력을 해서 2018년도에 사회적 가치를 인권, 환경, 노동, 재난, 일자리 창출 이런 13가지의 영역을 이미 사회적 가치 창출의 방향이나 이런 내용을 이미 확정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사회적 경제도 그 사회적 가치 지표를 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을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한 사례로 우리 사회적 경제의 조직들이 유형별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창출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중에 인권 보호나 또는 어떤 그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복원하고 있느냐 이런 분야의 사회적 기업의 프로젝트 기업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 대구에 있는데 젊은 청년들이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통해서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는 거랄지 또는 경산의 삽살개 천연기념물 있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독립열사 이야기랄지 이런 걸 엽서로 만든다랄지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기억을 되살려서 어떤 그 인권이랄지 어떤 이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도모하는 그래서 또 여기는 수익 모델이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랄지 이런 걸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젊은 청년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굉장히 히트를 쳤던 그 사업 방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협동조합인데 이 도우누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보건복지 분야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사례입니다. 또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공헌했느냐 이런 사회적 가치를 이 도우누리가 보여준 거죠. 이 도우누리라고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올해 그 협동조합의 베스트 어워드 상을 수상하기도 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여기는 그 돌봄 분야, 노인, 장애인, 어린이 이런 아동들을 보살피는 분야에 활동을 하는 돌봄 분야에 아주 특화된 그 협동조합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 그 구성원들이 노력을 해서 처음에는 그 서울에 있는 그 요양원들이 그 여러 가지로 노사 분규랄지 적자가 나가지고 어려운 시설을 이 도우누리가 위탁을 받아서 흑자로 전환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아주 우수한 그 협동조합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는 직영 사업장을 9개나 가지고 있고요. 요양원도 2곳이나 또는 어린이집도 2곳을 위탁을 하고 있는 아주 그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창출하고 있는 일자리나 이익만 창출한 것이 아니라 이런 돌봄 분야의 사회적 가치 또는 보건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그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마을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입니다. 여기는 이제 경기도 포천에 있는 그 장독대 마을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어떤 곳이냐면은 이 마을이 이제 과거에 그 수몰 지역이어 가지고 마을이 없어져 가지고 그 지자체에서 이제 이주민들을 위해서 별도로 조성한 그 마을인데 이 마을을 조성하면서 그 외지인들을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마을로 귀농 귀촌을 많이 했던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 마을에 모여든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회적 가치나 그 마을의 공동체나 그 시골 마을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고 전원 생활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상부상조하고 공동체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마을 기업의 취지에 아주 부합하는 그런 마을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각종 여기 보면 2009년도부터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 마을 기업, 체험 마을, 여러 가지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이랄지 지자체 사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마을의 공동 작업장, 뭐 마을의 카페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마을의 주민들이 하루도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취미 활동, 자격증 이런 것들을 다 만든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재밌는 그 사례가 실버 사랑 연금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 굉장히 아주 우수한 사례였습니다. 여기는 마을의 다양한 체험이나 카페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만든 기금을 그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나 어르신들의 용돈 같이 매월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장학금으로 주기도 하고 연금으로 지급한 이런 사례를 계속해서 했다. 그래서 마을 기업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그런 공동체 정신을 보여준 그런 사회적 가치를 아주 잘 활용한 이런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활기업에서도 어떤 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느냐. 이게 여기는 울산에 있는 그 주식회사 고래의 꿈이라고 하는 자활기업인데 여기도 이제 원래 자활기업은 전국에 지역 자활센터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동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만들어 놓은 지정해 놓은 이 지역 자활센터에서 저소득자나 수급자들이 그 수급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행복한 삶을 위해서 거기서 근로 사업단에 다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전국적인.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표준 사업장이랄지 그 지역마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청소, 주거, 집수리, 방역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울산에 있는 고래의 꿈은 아마 여기 어떤 지역 자활센터를 통해서 이분들이 이제 별도로 독립을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이 고래의 꿈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열심히 청소나 방역을 일반 기업과 경쟁을 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서 아주 우수한 성과를 낸 그런 사례가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일반 기업하고 차이점이 기존에 이제 수급자였는데 본인들이 이제 수급자가 아닌 거죠. 일반 기업인으로 성장을 해서 돈벌이를 하게 되고 여성들이 더 많은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의 창출 사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아까 우리가 각 분야별로 사회적 경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만 각 영역별로 자기의 여기 고래의 꿈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헌했다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거죠.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런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 여러분 주위에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어떤 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또 사회적 목적이나 그 조직 내 활동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충분하게 이해하셨을 수라고 믿고요. 이런 활동들이 더욱더 우리 사회에 많이 확산되어서 지역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또 공동체도 활성화되고 이런 활동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 밝고 행복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